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국내임 당권 주자들, 당 대표 후보들의 소위 말하는 5분 비전 발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 전체적인 감상평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촌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잘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발표 자체, 그 발표 자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윤상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윤상현은 모르겠습니다. 이 그야말로 이 발표의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 전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어떤 그 메시지의 뭐 어떤 타당성, 그 윤상현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윤상현의 어떤 그 발표 구성, 그리고 그 순서, 그리고 이런 표현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발표의 정석이었다. 정석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대비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그 뭐랄까 약간 경직돼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자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걸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런 습관. 그때 선거 유세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했는데 이번에도 자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현재로서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는 별로 이상할 게 없다라고 이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유의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계속 두리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을 들었을 때는 뭔 별 생트집을 다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도라고 할까, 이 자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뭐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를 내려놓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사전 원고가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 그걸 갖다가 굳이 탓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자주 이 원고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또는 청중을 보고 이렇게 그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꾸 이 원고, 그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큐 카드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 자기의 대본 이걸 갖다 읽는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내용이야 뭐 이 사람들이 해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원희룡 이 연설과 관련해서는 비전 발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쭉 그 전문을 같이 읽으면서 지적을 할 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무선 마이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요거 이렇게 마이크를 붙이고 나왔지 않습니까? 붙이고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손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대 연단 위를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상현 처음에 마이크가 이렇게 고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왔으면 나는 두 손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이 무대를 활보하겠다. 우리가 말하는 뭐 그 또 이 기업인들, CEO들이 하는 그 발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아마 벤치마킹 또는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하고 나면 뭐합니까? 손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원희룡 같은 경우도 손을 또 이렇게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안 쓸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을 거면 이걸 왜 하고 나왔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그야말로 이게 그냥 따라하기에 불과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내용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가. 정말 말 그대로 보여주기 내지는 코스프레에 불과했다. 이런 비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윤상현이 발표로서는 가장 우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데 이 발표의 내용이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그 발표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희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원희룡은 지금까지 자기의 강점으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왔습니다만 자기가 이 당에 가장 오래전에 입당을 했고 자기의 정치 활동 경력이 25년에 달한다. 그야말로 자기는 그런 얘기, 그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자기는 이 정치를 잘 아는 정치의 뭐 고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렇게 지지율을 꺾고 싶어 하는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초보 미숙한 운전자, 초보 운전자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내리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런 원희룡의 말과 실제 이 원희룡의 비전 발표에서 나온 그 연설 내용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대체 25년 동안의 정치 활동 경력은 어디다 버려뒀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민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희룡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세웠다 그럽니다.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머리 좋기로 유명한 원희룡, 그 정치활동 경력이 길기로 유명한 원희룡, 그 국회의원 3번에 제주도지사 2번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온갖 영역을 다 섭렵한 그 원희룡, 아니 중앙행정, 지방행정, 그다음에 입법, 의정활동 이런 걸 다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 원희룡의 25년 동안의 그 정치적 경륜이 다 이렇게 응축돼 있어야 될 텐데 그 100일 계획에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숱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얘기합니다. 첫째, 민생입니다. 요즘 다 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당이 그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연끌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높습니까? 금리가 높다고 한다면 그 금리가 높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이 그걸 갖다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은 왜 그 금리를 갖다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은행의 그런 판단이 100% 옳다, 100% 무오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고금리, 금리가 높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그 인플레이션은 뭐겠습니까? 그 인플레이션이라 하는 경우에는 뭐 멀리 봐서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이런 유동성을 갖다가 너무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그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렸다. 근데 그걸 회수를 다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까운 시기로 딱 한정해서 봐서 또 그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정부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회수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그 통화량을 갖다가 제가 통화량 변화 추이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문재인 5년 동안에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통화량 자체가 문재인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문재인 이전에는 불과 통화량이 1,000조 원이 안 됐을 텐데 문재인 이후에 5년을 거치면서 통화량이 한 2,100조 원인가 2,200조 원인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문재인 이전에 1,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못해도 2,200원 정도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야 자연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자율이 현재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총선 때 무슨 민생 회복 지원 뭐 그거 해가지고 한 사람당 25만 원 나눠주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합쳐보면 한 13조 원 된다. 근데 그걸 반대했던 논리가 뭡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민생이 정말 신음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또 풀자는 얘기나 돈을 풀면은 물가가 또 오르는데 그건 사실상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은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금리를 낮추겠다 그럽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당이 그 논의를 주도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 국회의원 3번, 제주도지사 2번, 국토교통부 장관 1번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정치적 경험과 지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정말 무지한 거를 자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당이 논의를 주도하겠다. 이건 뭔 말입니까? 결국 정치적인 결정,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 금리 인하 압박을 한국은행한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정말 그 고유의 그런 업무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보장받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희룡은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자, 직장인, 연끌대출자, 청년 채무자 등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하지만은 고금리의 피해자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탕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원리금을 또 탕감해 준다든지 내지는 그걸 갖다가 국고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차별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니 성실 뭐라 그럽니까? 아주 성실하게 상환하는 그런 사람들, 채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대출 받고서 나중에 뭐 나라가 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 나라 돈, 세금을 쓰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결국에는 시중에 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겠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금리를 올리는 거, 금리를 올려서 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경제적으로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원희룡이 얘기한 건. 두 번째,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이거 원희룡의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너무 괴롭습니다. 중간에 유통마진 개선하겠습니다. 가격 안정기금 대폭 풀어서 생활물가,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 물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격 안정기금,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연간 2조 한 5천억? 2조 5천억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금을 조성했다가 이걸 푸는 거 그리고 그 앞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은 또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원희룡이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유통마진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매점 매석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 왜곡하는 그런 행위자들을 갖다가 단속하고 처벌하고 그 부당 이득을 갖다가 환수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나온 것처럼 이 해외 직구 금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 소비자의 선택권, 소비자의 잉여를 제한하는 그야말로 이 규제로서 정부의 규제로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소비자의 잉여와 소비자 이익을 규제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결정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정말 잡고 싶으면 이런 규제들을 철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리고 정부는 또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 또는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이럴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이 얘기하는 거 물가를 어떻게 낮춥니까? 여러분들 앞서서 이 고금리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금리를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갑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립니다. 근데 물가를 낮춘답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민생이라고 해놓고 둘째는 물가라고 해놓고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그런 얘기를 이 두 주제가 모순되는 그런 얘기를 원희룡은 뭐라 그럽니까? 5분 비전 발표에
체인지 5분 비전 발표에 자신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원희룡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원희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원희룡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접하고 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원희룡이 내세우는 그 25년은 대체 어디에 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대체 이 사람은 정말 제가 요새 이 제목으로서 원희룡 한때 천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공부는 잘했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 부분을 넘어가서 이 정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우린 여러 차례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 쓴소리팀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당내 쓴소리 하실 수 있는 분들, 언론, 외부 전문가 각계각층의 민심을 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여러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취합해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그걸 책상에 놓고 직접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자기 부인에 대한 또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민심, 비판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애초에 모르고 그 뭐 청와대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구중궁궐 안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뭐 유튜브도 많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쓴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배제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혹시 취사 선택해서 그리고 또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감에 차서 자기는 이런 정치적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혹시 이 국정을 운영해왔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당 대표가 되고 원희룡이 뭐 레드팀, 쓴소리팀, 뭐 쓴소리팀도 또 여러 팀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 여러분들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을 들이받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희룡이 이런 소리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한동훈의 그런 거짓과 위선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되고 그 거짓과 위선의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동훈은 대통령과 싸울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근거 없는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신 공격이지 않습니까? 이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었던 사례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1997년도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총재 그리고 또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 이 사람은 여당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정현 대표였습니다. 둘이 싸운 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권이 왜 무너지고 정권 재창출을 못했느냐? 결국에는 김영삼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누구 얘기했습니까? 노무현은 임기 내내 정말로 정말 미숙한 국정 운영을 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갖다가 좌파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국정에 소홀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고 정권 재창출을 못했고 또 그 전에는 이미 여당에서 축출됐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정권이 무너진 그 배경을 보면 단순히 이 당과 대통령이 싸웠다?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이 당과 지지층 국민들을 속이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희룡 한나라당 때부터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원희룡에 대해서 원희룡의 재발견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재발견이란 게 뭔가? 지금 이준석이가 하는 행태를 원희룡은 25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아, 그때는 소장파라고 이렇게 뭔가 좀 포장이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미 이준석이라는 자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남원정의 행태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원조 이준석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한테 뭐 소장파니 쓴소리 리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준석의 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과거 이 원희룡 이런 사람들도 소장파를 자처하는 이 원희룡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쓴소리를 한 게 아니라 당내 분란을 조장하는 내부 총질을 해대는 당내 주류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정치적인 주목을 받고 정치적 관심을 끄고 자기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25년 동안 경험 쌓았다고 자랑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동안 대체 그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이런 기본적인 경제 상식도 모르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 나 원희룡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건 무성의하고 무례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이 그 뒤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뭐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원희룡 그 25년의 정치 경험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대체 원희룡은 25년 동안 뭘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의문을 던지고 싶다. 이런 원희룡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사람의 연설, 비전 발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좀 그 의견, 느낌, 감상, 평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위에 또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 그리고 김화선님 이 두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제 채널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